책 제목 잘 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 최서영님의 에세이집 제2장 관계에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 소제목 보이는 대로만 받아들여, 페이지 64에서 시작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원하는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줄 테니 딱 한 가지만 말해보라고 한다면 나는 고민 없이 관계 맺기를 택할 것이다. 그만큼 좋은 관계에서 얻는 유대감은 나를 충만하게 한다. 이성이든 동성이든 친구든 가족이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기를, 나에게 진심이기를 바라며 그동안 크고 작은 관계를 맺어왔다. 하지만 가끔은 내 마음만 앞서는 것 같아 섭섭할 때도 있었고, 내가 상대를 배려하는 만큼 상대가 나를 배려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내심 분노하기도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에게 있어 인간관계란 좋은 관계와 나쁜 관계 단 두 가지로 나뉘어졌다. 그런 생각의 기저에는 언제나 나는 옳다는 유아적인 발상이 깔려 있었다. 그 발상은 흑백 논리로 사람을 판단하도록 만들었다.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은 착한 편, 나를 좋아해주지 않는 사람은 나쁜 편이라고 치부하게 되었다. 또 나에게 좋은 관계가 아닐 바에야 아예 에너지를 쏟지 않는 쪽이 편하고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다. 적당히 좋은 관계, 적당히 느슨한 관계 같은 옵션은 없었다.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거나 누군가를 싫어하면서 감정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은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될 때면 늘 중간 없이 호감과 경계 태세를 오가다가 좋은 사람이라는 판단이 서는 순간부터 브레이크 없이 애정을 표하고 기대를 걸었다. 그러다가 상대방에게서 적절한 호응이 오지 않으면 내 멋대로 실망하고 등져 버리기를 반복했다. 이런 나를 두고 누군가는 사람을 좋아하는 열정이 넘친다고 했고, 누군가는 기분에 따라 관계를 맺었다 끊어버리는 제멋대로라고 했다.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그런 방식이 나를 지킨다고 믿었으니까. 30이 넘어가면서 내 믿음을 스스로 깨트리기 전까지는 말이다. 1. 관계 자체에 얽매이지 말 것. 나만의 관계 맺기 패턴이 조금씩 달라진 건 내가 하는 일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바빠지면서부터였다. 좋은 관계든 나쁜 관계든 인간관계 자체에 쏟을 힘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관계 맺기가 수월해지기 시작했다. 상대에게 전심을 쏟을 여유가 없어진 만큼 기대를 덜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서운한 것도 적어지고 실망할 일도 없어졌다. 아, 그럼 이번엔 나 빼고 너희들끼리 만날래? 응, 괜찮아. 다음에 보자. 아, 그 사람 몇 년 전에 나랑 트러블이 있었지. 응, 맞아. 지난 일인데 뭐 같이 만나도 돼. 세상에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말고도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으며 관계의 모습 또한 좋은 관계, 나쁜 관계 말고도 다양한 유형이 있다는 걸 이해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관계 맺음에 있어 성장했다는 것을 체감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뜻으로 선의를 베풀어도 그걸 고가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쌀쌀맞게 대하는 걸 매력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언제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상대방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려고 눈치를 보거나 신경 쓰는 일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의도라는 건 행동하는 나의 몫이 반이고 나머지 반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몫이다.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나는 나의 몫까지밖에 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자 상대의 반응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내가 해주고 싶은 만큼 애정을 표현할 수 있다. 2. 나만 손해본다는 피해의식을 버릴 것.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웠던 또 다른 이유는 상대가 나를 이용한다는 피해의식 때문이었다.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한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것 같다는 생각에 일방적인 배신감을 느낀 적도 많았다. 그런데 달리 생각해보니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건 뿌듯한 일이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고 그로써 나의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니 모든 게 편해졌다. 바쁜 와중에 나를 단순히 보고 싶어서 찾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런 건 오히려 인간관계에 대한 환상이다. 내가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되거나 혹은 내가 기꺼이 도와줄 거라고 기대하는 상대의 마음을 굳이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까? 그 요구가 무리하다면 내 쪽에서 거절하면 된다.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달라는 말만 곧이곧대로 들으면 되지. 나를 이용하려고 하나? 왜 이럴 때만 연락하지? 안 들어주면 나를 험담하고 다니려나? 등등 그 의도를 넘겨짚고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3. 상대의 말과 행동을 곱씹지 말 것. 마찬가지로 상대의 말이나 행동을 곱씹는 행동을 멈춰야 한다. 상대방이 별뜻 없이 한 말에 끙끙대며 앓지 않으려면 그냥 그 말을 듣고 끝내면 된다. 관계에 있어서 확대 해석은 독이다. 한 사람에게 여러 번 불쾌감이나 불편함, 싸한 분위기를 느낀다면 그 관계는 굳이 이어갈 필요가 없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야 내 멋대로 숨은 뜻이 있을 거라고 믿는 것은 대부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누군가 나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건네면서 표정이 어두웠다고 하더라도 그게 배가 아파서 어두운 건지 그날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건지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건지 상상하며 곱씹지 않는 거다. 그냥 축하한다는 말을 건네줬구나 라고 사실만을 받아들이면 간단 명료해진다. 대부분의 오해는 상대의 의도를 자기 식대로 자기의 느낌이나 기분에 맞춰 넘겨짓는 것에서 비롯된다. 인연을 맺고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은 나의 세계에 누군가를 초대하는 일이다. 신중한 것도 좋지만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세계를 알아갈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문을 너무 활짝 열어놓으면 깊숙한 곳까지는 굳이 보고 싶지 않았던 사람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어느 비유처럼 인간은 고슴도치 같아서 온기를 느낄 수 있으면서도 가시에 찔리지 않을 정도의 거리가 필요한 법이니까. 그러니 잊지 말자. 인간관계는 다른 일과 달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한번 포기한다고 아예 놓아지는 것도 아니다. 사람 사이에 적당한 선을 지키지 않으면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 인간관계를 위해 너무 열심히 노력하지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 애쓰지도 말자. 내가 편하고 내가 자유로워야 내가 만들어가는 관계도 그런 모양새가 된다. 인생 레벨업. 보이는 대로만 받아들여.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보인다면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만날 때마다 꺼림칙하다면 잠깐 거리를 두자. 하지만 세상에는 음흉한 속내가 없는 사람도 많다. 인간관계에 대한 좋은 관점을 심어주는 책이나 영상을 잠깐이라도 시간 내어 감상해 보자.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관계를 끝내거나 이어오고 또 시작한다. 그 중에는 나와 상대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관계도 있지만 맘에 들지 않아도 꾹 참고 이어온 관계도 있고 서서히 멀어지기를 바랐는데 정말 그렇게 된 관계도 있다. 나 역시 인연의 맺고 끊어짐을 경험했고 누군가를 손절하기도 누군가 나를 손절한 적도 있었다. 손절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았지만 어쩌다 보니 두 사람 사이에 서서히 연락이 끊기고 가끔 한쪽에서 안부를 물어도 답이 오지 않으면 그 관계는 수명을 다했다고 봐도 무방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 없이 살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헤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벗어날 수 없는 인간관계의 굴레 속으로 발을 들인다. 그 굴레 속에서 타인과 관계 맺지 않고는 잘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배운다. 가족, 연인, 친구, 지인, 각각의 단어로 불리지만 그 관계들은 서로 다른 색깔의 사랑이라는 큰 카테고리로 묶인다. 그렇게 모든 관계는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무럭무럭 자란다. 결국 우리는 사랑 속에서 유영하며 살아간다. 문제는 그 사랑의 성질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관계가 아리송해진다. 나는 연애에만 판타지가 존재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가만 보니 우리는 친구들과의 우정에 있어 더한 상상력을 발휘한다.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아름다운 우정의 모습은 실로 감동적이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이익을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마저 양보한다. 그래서 모두가 가슴 한편엔 깊은 우정 혹은 진정한 베스트 프렌드를 찾고 싶은 마음을 품게 된다. 그리고 왜 나에게는 그런 존재가 없는 것인지 고민하기 시작한다. 미디어는 미디어일 뿐이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특별한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흘린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우리는 또 흘리고 만다. 특별하다는 건 결국 우리 주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케이스라는 뜻이니 드라마에 나오는 모습의 친구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외롭고 불쌍한 건 아니다. 내가 원하는 특정한 관계의 친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람은 누구나 외롭다. 외로움은 친구가 있다고 해서 해소가 되고 친구가 없다고 해서 자라나는 감정이 아니다. 외로움은 마치 배고픔과 목마름 같은 인간의 본능이다. 그렇기에 외로움을 특별하게 취급할 것도 없고 마치 불을 끄듯 급하게 개워낼 필요도 없다. 나 역시 종종 외로움을 느끼고 좋은 관계 속에서 사랑을 많이 주고받는 것에 행복을 느낀다. 하지만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를 활용하지는 않는다. 나는 시간을 들여 유대를 쌓고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지향한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되도록 좋은 영향만 주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적어도 내가 선호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내가 하는 노력 몇 가지를 소개한다. 이는 내가 손절하고 싶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났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1. 똑같은 문제로 징징거리지 않는다. 만날 때마다 매번 같은 문제를 화두에 올리는 것은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힘든 일이다.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징징거리는 친구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이다. 해결이 불가한 문제를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이렇다 할 도움도 주지 못하는데 내가 그 애의 친구라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무력감마저 느낄 수 있다. 그런 속상함을 친구들에게 안겨주기 싫어서라도 절대 이 행동은 하지 않으려 한다. 2.
친구와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고 내 생활을 뒷전으로 미루지 않는다. 이 규칙은 모든 관계에 적용할 수 있다. 친구, 연인, 가족 간에도 말이다. 내가 나로서 꼿꼿하게 서 있지 못한다면 누군가와 함께 서 있는 건 더욱더 어렵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정체성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 오로지 타인으로 가득 차 있다. 상대에게 모든 관심을 쏟고 상대를 중심으로 세상을 이해한다. 모든 면에서 나를 먼저 위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고마움을 느껴 금방 가까워지기도 하지만 딱 거기까지다. 무엇이든 무르익으려면 적절한 시간이 필요하듯 관계도 그렇다. 시간이 주는 관계의 깊이는 억지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 이런 관계의 가장 큰 문제는 상대도 나에게 그만큼 해주기를 바라는 기대감이다. 상대가 기대하는 만큼을 절대 채워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이 관계가 버거워지기 시작한다. 부담과 버거움은 관계의 결실로 보기에 좋은 산물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지향한다. 어떤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 그 이상을 줄 수 없음에 미안해해야 하는 건 이제 그만둘래요. 3. 한결같다는 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한결같다는 건 칭찬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달라져도 늘 같은 마음으로 나를 대해주는 친구라면 나에게 있어 너무 감사한 존재겠지만 늘 한결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친구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몸만 자라고 그 자리에 계속 맴돌고 있는 사람, 더군다나 스스로 만족하지 않으면서 안주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상대와 내 성장 속도가 다르면 고민의 양상이 달라지고 자연스럽게 서로와의 대화에 즐거움이 사라진다. 대부분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과 대화하고 싶어 하니 관계 유지도 슬슬 힘들어진다. 그래서 나는 늘 성장하려고 노력하거나 새로운 곳을 찾아다니며 친구에게 작은 영감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 4. 부정적인 이야기로 상대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는다. 무슨 말을 해도 꼭 부정적으로 토를 다는 이들이 있다. 내 이야기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걱정을 빙자한 평가를 쏟아낸다. 잘 되도록 격려하고 응원이나 조언을 해주기는커녕 대화의 기저에 부정적인 태도가 깔려있는 사람은 늘 상대의 이야기를 평가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는다. 처음에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의지가 사라지고 고민을 타개해 보려는 사기가 떨어진다. 같은 상황을 몇 번 겪고 나서야 이 대화가 나를 위한 대화가 아니었음을 눈치챈다. 꾸준한 부정적 피드백이야말로 은근한 우월감에서 나오는 태도 아닐까. 혹시나 내가 무의식 중에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는지 가장 경계하는 모습이다. 5. 억지로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자연스러운 것을 좋아한다. 특히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자연스럽게 맺은 관계는 혹시나 불편한 목적이 기저에 깔려있는 건 아닌지 싶어 마음을 열기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날 때면 나도 모르게 긴장한다. 물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것은 필요하나 다른 뜻이 없는데 목표를 정해 관계를 맺으려 노력하는 것이 과연 옳은 노력일까? 그래 본 적도 없지만 혹여나 상대가 그런 불편함을 느낄까 조심하는 편이다. 6. 가까워져도 예의를 지킨다.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에게 더 깍듯하다. 그러다 상대와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예의를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도 되는 개념으로 생각하곤 한다.
그러다 보니 늘 가까운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받는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기적으로 굴어 상처를 준다든가 무리한 부탁을 해서 도움받고 감사를 잊는다든가 하는 것은 아마도 상대를 당연히 여기는 마음가짐 때문 아닐까. 그렇기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더욱 예의를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다. 사람의 모습이 다양하듯 관계의 모습도 다양하다. 그래서 연인 관계와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단점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나에겐 단점이 아니기도 했고 나에게 치명적인 단점으로 느껴지는 포인트가 다른 누군가한테는 장점이 될 수도 있었다. 이 사실을 친구 관계에 적용하면 나에게 나쁜 친구가 어떤 사람에겐 좋은 친구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집신도 제 짝이 있듯 친구 사이도 다르지 않다. 아무리 말이 잘 통하고 마음을 나눈 친구라도 관계 유지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현실이라는 벽이 관계의 몰입도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좋은 사람이어도 상황적으로 맞지 않는다거나 물리적으로 멀어져서 혹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대치되어서 관계를 이어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언제 어디서 누구와 라는 삼박자가 제대로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좋은 관계를 얻기 힘들다. 사랑과 마찬가지로 우정이라는 감정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생물 같다. 오늘은 이런 모양일 수도 있고 내일은 다른 모양일 수도 있다. 그리고 날씨처럼 흐렸다 개었다 한다. 어렸을 때는 우정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행동했다. 돌이켜보면 친구가 괴로웠던 순간도 많았을 것이다. 나는 끊임없이 나에게 우정을 확인시켜 주길 바랬다. 감동이 없으면 관계가 끝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야 인간관계야말로 가장 순리대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내가 직접 통제할 수도 없는 것, 그래서 원하는 그림을 정하고 기대를 품으면 품을수록 우리는 환상일 뿐인 우정의 개념에 매몰되어 버리기 쉬워진다. 요즘 확실히 시대가 변하니 외로움을 해소하는 방법도 변했다. 학교나 회사, 동네에서만 만날 수 있던 사람들이 공간이라는 물리적 제약을 벗어나 관심사 위주로 모이게 되었다. 그래서 친구의 개념도 범위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인생 밑바닥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환상 속의 친구를 찾기보다는 관심사 위주로 찾아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것이 친구라면 우리 주변에 널린 게 친구 아닐까? 인생 레벨업. 소중한 친구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똑같은 문제로 징징거리지 않는다. 친구와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고 내 생활은 뒷전으로 미루지 않는다. 한결같다는 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로 상대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는다. 억지로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 가까워져도 예의를 지킨다. 손절의 기술. 주식 용어인 손절이 인간관계에 널리 쓰인 지도 오래다. 사람들의 심신이 얼마나 지쳐있으면 관계의 손해를 따지고 추가로 발생할 손해에 대비해 관계를 끊기까지 할까. 인간관계에서도 득실을 따지는 정없는 문화인 것 같아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해가 되는 관계를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행동이 멋져 보이기도 한다. 나도 한때는 나에게 무례하거나 나와 어딘가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을 가래떡 썰듯 뚝뚝 잘라내곤 했다. 연락처를 지워버리고 SNS 차단까지 해버리고 나면 그 사람과 나를 연결하는 실을
깔끔하게 끊어낸 것 같아 후련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조금만 불편한 사람이 나타나도 손절각을 재는 내 모습이 참 싫었다. 누군가를 싫어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의식하고 그 사람에게 영향받고 있다는 방증 같아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다. 또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불편한 사람이 생기면 내 행동 반경이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 사람 피하고 저 사람 피하다 보니 가장 피곤한 건 나 자신이었다. 그래서 지금은 관계의 실을 뚝 끊어버리는 대신 뜨거워진 마음을 잠시 식히는 쪽을 선택한다. 내 마음에 화르륵 일어난 불씨에 모래를 덮어버리듯 그 관계를 살짝 덮어버리는 것이다. 손절하는 것보다 덜 후련하고 더 성가실 수 있지만 시간이 흘러 그때 손절하지 않길 잘했네 하는 순간이 왔다. 당시에는 좀처럼 이해할 수 없었던 상대의 행동이 나중에 이해되기도 하고 내가 왜 고작 그런 일에 그렇게 화가 났을까 싶기도 했다. 하지만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사실이 있다. 반드시 멀어져야 하는 관계는 있다. 한두 번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성향 차이로 나와는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에게 물리적 정신적 해를 끼치는 관계가 있다면 분명히 끝을 고하자. 더 이상 얽히면 안 되는 관계는 확실히 정리하는 쪽이 좋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대상과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곤란하다. 관계를 끊어내는데 익숙해지면 어떤 것이 가벼운 감정 문제인지 내가 어떤 포인트에서 상처를 받는지 구분하기가 힘들어진다. 내 몸에 생긴 작은 상처들을 아물도록 놔두지 않고 계속 뜯어내다 보면 영원히 새살이 돋지 않을 수도 있다. 예전에 일하던 회사의 대표님은 떠난 직원이라면 누구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문을 열어두셨고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도 반드시 좋게 타일러 곁에 두시곤 했다. 당시 나로서는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10년을 넘게 지켜보니 대표님에게 무언가 실수한 사람들은 그걸 용서하는 아량의 감동에 결국 그분의 편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거래처 입장에서는 대표님 주변 사람들이 잘 바뀌지 않으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생겼다. 나 같으면 100번도 넘게 손절했을 상황인데 그걸 용서하는 속이 얼마나 시끄러웠을까 싶으면서도 이를 장기적으로 보는 전략가의 큰 그릇을 가진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손절은 자신의 손익만을 따지는 이성적인 행동처럼 보이지만 실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결정인 경우가 많다. 함께 쌓아올린 관계를 나 혼자의 결정으로 무너뜨리는 것 또한 어떤 면에서 보면 예의가 아닐 수 있다. 불편한 관계를 정리하는 데 마음을 쓰기보다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면서 좀 더 긴 호흡으로 인간관계를 보는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무례한 사람에 대처하는 방법. 우리는 언제 어떤 이유에서든 예상치 않게 무례한 사람이 타겟이 될 수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타겟이 되었을 때면 나는 늘 같은 방식으로 대처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으로 당한 만큼 통쾌하게 갚아주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했다. 소리치는 사람에겐 고함을 질러주고 나쁜 말을 하는 사람에겐 욕을 해주고 내 뒷담화를 하는 사람에겐 나도 같이 뒷담화를 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나에게 남는 게 무엇이냐는 자문에 아무런 답도 할 수가 없었다. 먼저 했냐 나중에 했냐의 차이지 나도 똑같이 무례한 사람이 된 셈이었다. 게다가 열받아서 씩씩거리는 나를 보며 오히려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었고 내가 대꾸해주는 것 자체가 재밌어서 계속 무례하게 구는 사람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대처는 더 이상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렇다면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좋은 대처법은 무엇일까? 일단 절대 웃지 말아야 한다. 장난일 것 같은데도 묘하게 불쾌한 말을 들었을 때 내 기분보다 현장의 분위기를 우선해 두면 안 된다. 나만 참고 넘어가면 모두가 편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배려였을지라도 그런 상태로 돌아오면 며칠이고 그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나를 괴롭힌다. 상황을 다시 정리해보자. 무례한 말을 뱉은 건 상대방이고 나는 거기에 대고 같이 욕하지 않았다. 그것만 해도 잘 참았다. 여기서 더 나아가 상대가 무안하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까지는 없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화를 내지는 않더라도 너희 말이 불편하다. 그러니 다시는 하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는 꼭 전하는 게 좋다. 내 경우에도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불쾌한 일이 2번 반복되는 빈도가 줄었다. 상대방, 장난식의 무례한 말, 나. 아, 너는 그렇게 말하네. 되게 신기하다. 상대방, 에이, 이 정도는 장난인데 왜 정색하고 그래? 나. 알아, 장난인 거. 근데 다른 데서 그러면 너 욕먹을 것 같아. 몇 년을 만나면서 나에게 무례한 말을 서슴없이 내뱉던 친구에게 실제로 이렇게 대처했다. 그러고 나서 그 친구는 나더러 자기 농담도 못 받아들이고 정색을 했다면서 주변에 내 뒷담화를 하고 다녔다. 하지만 나는 이전처럼 기분이 상하지 않았다. 내가 나를 지켰으니까, 나를 위해 옳은 일을 했으니까. 예민한 질문을 하거나 선 넘는 지적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더 이상 그들의 페이스에 끌려가지 않기로 했다. 대답하기 싫은 걸 물어오면 요즘에 그런 거 물어봐도 돼요? 하고 답하는 식으로 질문하는 사람이 스스로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끔 만들면서 내 불편함을 표현한다. 갑작스러운 외모 지적이나 나를 깎아내리는 말을 들었을 때는 얼른 화제를 상대에게 돌려버린다. 상대방, 뭐야, 신부 화장이야? 화장 왜 이렇게 했지네? 난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 있어? 내가 요청하지 않은 상대의 평가를 애당초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이다. 프리다 칼로를 연기했던 헐리우드 여배우 셀마 헤이액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상처받지 않는다면 그들에겐 아무런 힘이 없는 겁니다. 제가 당신을 모욕하는데 다른 언어로 욕을 한다면 당신은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할 거예요. 당신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에 의미를 부여하는 건 바로 당신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말에 속상해하는 건 모든 사람에게 나를 휘두를 권리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 있다. 무례한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상책이지만 피할 수 없고 반박하기 힘들다면 그냥 흘려 듣자.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외국어로 말을 한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다. 일일이 기분 나빠해주고 상대해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반응해주는 성의를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 무표정으로 내 기분을 전달하거나 귀찮다는 듯이 대강 대꾸해버리거나 못 들은 채 무시해버리면 웬만한 사람들은 머쓱해서 자기 말을 되돌아보게 된다. 나는 사람들의 선의를 믿는다. 일부러 상대를 불쾌하게 만들기 위해 말 실수를 하거나 악의를 갖고 괴롭히려고 무리하게 구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상대를 향한 관심이나 감정을 잘못된 방법으로 표현해 선 넘는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불쾌함을 무조건 참기만 하는 건 상대가 계속해서 잘못된 의사표현을 하는 걸 방관하게 되는 행동일 수 있다. 일일이 상대하지 말되
분명히 말해야 할 땐 말해서 스스로를 지킬 것. 그것이 나의 무례함 대처법이다. 인생 레벨업. 무례함에 우아하게 대처하는 법.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무시하자. 관계가 중요한 사이라면 때로는 흘려듣자. 적어도 무례한 말에 웃음으로 대처하지는 말자. 내가 지적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수치심을 느낀다. 너 그런 사람이었어? 무례함을 직접 알려준다. 네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돼? 네가 나야? 너 뭐라도 돼? 심한 무례함에는 더욱 단호하게 대처한다. 행복을 위탁하지 마. 머릿속에 멋진 삶을 사는 사람을 떠올려보자. 왠지 인싸여야 할 것 같고 종종 사람들의 과도한 관심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떠오르는가? 나는 그런 일들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피곤하다. 사람들을 만날 때면 나도 모르게 신경 쓰는 부분이 많고 내가 상대의 눈에 거슬리게 행동할까봐 과하게 의식하게 되는 외부 자극에 대한 예민도가 높은 성격이 이유일 것이다. 많은 스트레스 요인 중에서도 마음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것이 바로 사람에게 받는 스트레스다. 나이가 들고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가 마음속에 쌓일수록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친해지는 데 좀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해진다. 한번 상처받은 마음이 아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에 좀 더 내 입맛에 맞는 관계를 찾게 되고 좋은 관계가 아닐 바에는 외롭더라도 홀로 있기를 선택하게 된다. 나이가 들면 나만을 위한 취미나 스트레스 해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도 그 때문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충분히 즐길 줄 아느냐 모르냐의 문제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나 역시 혼자 보내는 시간을 반드시 갖는다. 책도 읽고 침대에 드러누워 드라마도 본다. 집에만 콕 박혀서 맛있는 것들을 잔뜩 시켜 먹기도 한다. 발걸음이 빠른 나는 누군가를 신경 쓰며 속도를 맞추는 대신 혼자 자유롭게 산책하며 시원한 공기를 한껏 들이마신다. 그러다 우연히 들른 카페에서 수다 없이 커피와 디저트를 몰입해서 즐기기도 하고 혼자 사진을 찍기도 한다. 좋은 일을 나눌 때도 즐겁지만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남을 배려하느라 소비할 에너지를 오롯이 나 자신에게 쏟아붓는 행복도 그에 못지않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행복을 위탁하지 않는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의 일상 브이로그를 보면서 요즘은 각자만의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이 언제 행복한지를 이미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장면보다는 역시 혼자서 자기답게 시간을 보내는 장면들이 나의 시선을 끈다. 취향껏 꾸민 집에서 1인분의 요리를 해먹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정성스레 일상을 꾸려가는 사람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진짜 자기의 모습이 나온다. 혼자의 내공이 높은 사람이야말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게 아닐까. 스스로의 삶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떤 관계에서든 홀대받을 리가 없다. 나쁜 상황이 찾아오면 금세 빠져나가 자신만의 행복한 공간으로 가버릴 수 있을 테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돼 있다. 그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보다
남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잉여 시간과 잉여 에너지가 없어지게 되고 꼭 해야 하는 일 외에는 무언가를 도모할 여력이 없어진다. 결국 내 삶이 정체된다는 느낌을 받게 되어 스트레스가 쌓인다. 그래서 나는 성장이 필요한 시기나 무언가에 집중해야 할 때면 홀로 있기를 택한다. 혼자 있는 시간은 다음을 위한 소화의 시간이기도 하다. 음식을 먹으면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듯 나에게는 인간관계 역시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다. 잘 씹고 음미해야 소화도 잘 되고 그 다음 식사도 맛있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관계 폭식에서 벗어나 일종의 관계 간헐적 단식을 한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하다 보면 다음에 만나자라는 말을 건네기가 쉬워진다. 당장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이 수용할 수 있는 만큼 최소한의 사람만 만나보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 자신에게 관심이 쏠린다. 혼자 있는 시간에 대단한 일을 해내라는 것은 아니다. 나 역시 그러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인간 관계를 만드는 데 쏟느라 정작 자기 자신과 친구할 틈이 없었다면, 내가 행복을 바깥에서만 찾고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면 내가 가진 모든 관계에서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자. 가까이 있는 것들은 서로 물드는 법. 내 주변에 좋은 것만 두고 나와 가까이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 타인과 내가 서로의 삶에 너무 깊게 개입하다 보면 정작 자기 색깔을 잃을 수밖에 없다. 특정 관계에 갇히고 거기에 과몰입하는 건 그 세계에 갇히는 것과 같다. 히키코모리나 집돌이, 집순이를 지향하라는 말이 아니다. 바깥에서 지친 나에게 숨구멍을 내주고 나만을 위한 시간에도 기분 좋아지는 일이나 작게 행복해지는 것들과 함께하며 넉넉히 여유를 주라는 말이다. 늘 바쁘고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도 매분 매초 행복하진 않을 것이다. 어쩌면 행복은 내가 웃는 모습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느냐와는 크게 상관없는 일일지도 모른다. 더 이상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저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행복해지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음흉한 말은 구분하자. 나는 꽤 수다스러운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많은 이들이 말수가 많은 사람을 재밌어 하기도 또 매우 피곤해 하기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한 가지 변명을 하자면 나도 말을 많이 하는 게 늘 좋지만은 않다. 누구 하나 나서지 않는 자리에서 나의 성대를 희생해서 분위기 메이커의 역할을 자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대화를 주도해 나갈 때 상대방의 대화 스타일을 파악해 가면서 대화를 이끄는 건 상당히 고된 일이다.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잠시라도 정적이 흐르면 불안한 마음에 무슨 말이든 일단 뱉고보는 게 습관이 되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식으로 대화를 주도하다 보니 내 딴에는 좋은 의도로 침묵을 깨고 대화를 이끌기 위해 던졌던 실없는 말들이 나의 약점이 되어 돌아온 경험이 종종 있었다. 아마 나처럼 실없는 말을 던졌다가 나중에 곤란한 대화를 이어가야 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의 빈도는 늘기 마련이다. 말을 할수록
나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노출하는 셈이고 그건 누군가에게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말을 하지 않으면 평가의 근거가 적어지기에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유보할 수밖에 없다. 말을 많이 한 어느 날 기가 빨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여 찝찝한 기분이 든다면 그건 용량 초과의 신호다. 직감적으로 나에게 할당된 말의 양보다 더 많은 말을 내뱉고 왔다는 걸 알기에 그런 감정이 드는 것이다. 수많은 말 중 이 말은 하지 말 걸 하는 게 있었을 것이고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뱉은 말이 결국 짐이 되어 돌아오는 게 아닐까. 내 평판과 타인과의 관계를 위해서만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말을 조심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다. 나에겐 중요한 일을 누군가에게 말로 표현했을 때 그 일이 입에서 입으로 가볍게 날아다니는 모습에 상처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중요한 고민, 가족 이야기, 사생활은 누군가의 안주거리가 되기에는 소중하고 은밀하다. 왜 내 삶의 소중한 부분을 그렇게 쉽게 남의 입에 내어주는가? 소중할수록 더 조심히 다뤄야 한다. 또한 말이 가진 음흉함은 나로 하여금 주체적 행위를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라이언 홀리데이는 저서 애고라는 적에서 우리는 무시당하는 것을 죽음으로 생각하고 침묵을 약함으로 드러내는 기호로 인식하는 듯하다. 그래서 마치 자기 목숨이 달려있기라도 한 것처럼 필사적으로 말하고 또 말한다고 했다. 또 키에르 케고르의 말을 빌려 단순한 잡담은 실질적인 대화를 앞지르며 생각적인 일을 입 밖으로 드러내는 일은 실제 행동을 선수침으로써 그 행위를 약화시킨다며 말에 내포되어 있는 음흉함에 대해 지적했다. 이 구절에 굉장히 공감한 나는 실제로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시작하려 한다. 무언가를 시도도 해보기 전에 타인의 의견을 물었다가 잘 될 일에 지레 겁을 먹어 단념한 적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이다. 마음속에 확신이 가득한 일이라면 누군가에게 그걸 확인받을 필요가 없고 그렇게 굳이 해보기도 전에 말을 꺼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남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종류의 고민을 털어놓으며 남의 의견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아직 나의 생각이 무르익지 않아서가 아닐까. 주변에서 어떤 일을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결국 그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너무 많이 털어놓다 보면 결코 좋은 데이터를 얻을 수 없다. 세상에는 성공보다 실패의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다. 키에르 케고르의 말처럼 생각 중인 일을 입 밖으로 드러내는 말은 실행력을 약화시킬 확률이 높다. 진짜 뭔가를 하려는 사람은 할까 말까가 아닌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방법을 고민할 뿐이다. 말로써 바꿀 수 있는 건 생각보다 많지 않다. 말 잘하는 기술이 너무나 중요한 세상이지만 그만큼 우리는 말에 지쳐 있다. 말을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그렇다. 당신이 침묵으로 여백을 남겨두면 그 여백은 누군가가 채우기 마련이다. 그러니 굳이 나서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 당신은 당신으로서 충분히 좋은 사람이다. 결혼, 그 다음이 행복하려면 나는 아직까지 만족스럽게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혼자 살아볼 생각도 했고 둘이서만 살아볼 생각도 했기 때문에
눈앞에 닥치는 삶의 과정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대했다.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행복하다고 단언할 수 있는 건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종종 결혼할 인연을 만나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느냐고 묻곤 하는데 내 경우에는 한눈에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연인이 그렇듯 사귀는 동안 다투기도 했고 모든 행동이 내 마음에 쏙 들거나 내 이상형과 부합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만 나는 나와 만나는 사람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다. 나도 완벽할 수 없는데 상대에게 완벽하길 바랄 수 없는 노릇이었다. 함께 살아도 좋겠다는 결론을 내린 뒤에는 남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우리 둘의 취향과 편의대로 결혼 준비를 해나갔다. 준비만 하다가 파혼하는 사람들도 많을 만큼 계속해서 서로의 욕구와 이해를 맞춰가야 하는 어려운 과정에 남의 말까지 보태진다면 이건 설렘이 아니라 피곤한 일이 되기 십상이다. 결혼의 본질은 웨딩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다. 평생에 한 번 어릴 때부터의 꿈이라는 말들을 방패 삼아 시작부터 서로를 핥히고 멍들게 하느니 적당히 타협하고 사이좋게 시작하고 싶었다. 결혼식이 끝난 다음부터 두 사람 앞에는 함께 결정할 일들이 줄지어 놓인다. 경제적인 문제부터 시댁, 처가 문제, 가족 문화 차이,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습관들까지. 이런 일을 조율해 갈 때 가장 중요한 건 서로의 의견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다들 이렇게 산다. 내 친구는 그렇다더라. 연예인 누구는 이렇다더라. 같은 이야기는 문제 해결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그건 그 사람들의 삶일 뿐이다.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두 사람이 서로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갈등이 줄어든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는 커리어의 큰 전환점을 맞이했고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자 자존감이 뚝 떨어졌다. 한동안 우울증을 앓으며 조금씩 내 삶을 잃어가고 있던 나에게 누군가 이런 말을 건넸다. 결혼 생활은 세 개의 삶이 지탱하는 거래. 나의 삶, 배우자의 삶, 그리고 우리 부부의 삶.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나는 좋은 아내가 되거나 예쁜 부부로 사는 것으로만 우리의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 반드시 나의 삶이 탄탄하게 버티고 있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밤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가깝지만 가장 어렵기도 했던 남편에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솔직히 내 고민들을 털어놓았다. 나 뭐가 됐든 내가 주체적으로 하는 일을 하고 싶어. 돈을 벌고 싶어. 완벽한 전업주부는 못 될 것 같아. 남편, 가게는 내가 꾸려갈 테니까 너는 일을 해. 잘 하지 않아도 돼. 그냥 재밌게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을 해.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든든한 지지의 말에 나는 고마움과 책임감을 느꼈다. 덕분에 나는 하던 일을 접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나의 삶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갔고 우리의 결혼 생활도 모든 면에서 전보다 더 나아졌다. 나에게 좋은 사람을 판별하는 방법을 묻는 사람들에게 나는 정답 대신 딱 두 가지를 염두에 두라고 답한다. 하나는 상대가 나에게 따뜻한 사람인지를 보라는 것이다. 험한 세상을 수십 년간 함께 헤쳐나갈 배우자다. 다른 조건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힘들 때 나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 안에서 안정감을 갖기 힘들다. 사랑의 본질은 따뜻함이다. 물론 나 역시
상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 주어야 한다. 또 다른 하나는 결코 서로가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라는 것이다. 내 마음대로 나만의 이상적인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못 미치는 점을 찾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 나 역시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 사랑하는 서로를 예쁘게 봐주지 않으면 누가 서로를 예쁘게 봐줄까? 예쁘게 보면 예쁜 게 보인다. 결혼만큼 남에게 조언하기 어려운 일도 없다. 누구도 남의 결혼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알지 못하니까. 앞에서 내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고 행복하다고 단언했지만 어느 누군가가 볼 때는 부족한 투성이일지 모르는 것처럼, 그러니 보여지는 것보단 보여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결혼 역시 내 삶의 일부다. 자존감이라는 키워드가 한동안 우리 사회를 휩쓸었을 때 모두가 말했다. 행복하고 싶다면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결혼도 다르지 않다. 남의 말보다는 서로의 마음을, 서로의 말을 들으며 살아가야 한다. 결혼은 나의 삶, 배우자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는 세 개의 삶이 지탱하는 것이니까. 이 장은 이렇게 끝을 맺고 다음 영상에서 제3장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